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 나이는 벌써 30대 중반인데요. 이 나이에 인생을 다 걸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랬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일이 벌어진 이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때의 충격을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넋두리 같겠지만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 학군이 꽤 좋은 어느 동네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환경도 평범하기만 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저에겐 2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랑도 친하게 지내곤 했죠. 하지만 누나와의 사이가 가끔 어색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할머니가 누나를 홀대하고 저를 편애하실 때였습니다. 얘 승주야, 네 동생 밥 먹은 거 갖다 치워라. 아니야 할머니, 내가 치울게. 남자가 어디 주방에 들어가라고 하냐. 승주 뭐하냐? 빨리 밥상 안 치우고. 네. 승주는 밥상 먼저 갖다 놓고 냉장고에 있는 꽈배기 여기다 가져다 주고 설거지해라. 할머니는 매번 이렇게 대놓고 손자만 편애하셨고 저희 엄마는 그런 할머니한테 구박당하는 누나를 보고도 모른 척 하셨죠. 저희 때는 학교에서 남아 선호사상이니 양성평등이니 하는 걸 배웠을 때라서 저도 할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 그저 할머니 댁을 다녀올 때마다 누나한테 평소보다 더 잘해주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누나도 그런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저희 사이는 할머니 일로 틀어지지 않고 사이좋은 남매로 잘 자라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희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저와 누나의 사이는 더 이상 어색해질 일이 없었답니다. 어려서부터 미국 영어를 좋아하던 저는 영문학과를 졸업 후 영어 선생님이 되었고 어려서부터 항상 셈에 능하던 누나는 회계학과를 나와 단번에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대형 회계법인에 취직한 누나는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싱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이렇듯 그다지 별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난 저는 성인이 되어 혼자 살면서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금요일날 회사가 끝나고 몇몇 동료들과 회사 근처 와인바를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와인바는 이상한 곳이 아니라 여자들이 자주 가는 그런 평범한 와인바였어요. 남자들은 주로 데이트를 하거나 저처럼 여자 동료들과 함께 한두 번 갈 만한 그런 곳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바로 옆 테이블에 친구들과 앉아있던 아내에게 소위 말해 첫눈에 반하게 된 거고요. 아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내내 온 신경이 옆 테이블에 쏠려 있다가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얼른 뒤따라가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 좀... 제가 원래 이런 데서 여자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요. 그게... 얼른 번호 찍어줘. 깔끔하고 괜찮구만. 얘 남자친구 없어요.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근처 땡땡학원 강사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아내를 부추기는 친구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어필한 저의 용기 때문에 망설이던 아내는 결국 번호를 찍어주더군요. 이후 식사 약속을 잡은 저는 아내와 몇 개월 동안 여러 번의 약속을 이어간 끝에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아내는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항상 피곤해 보이면서도 미술을 하는 여자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공부만 해왔던 저와 미술을 하는 아내가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신기하게 성향이 잘 맞더군요.
영화 취향부터 음식 취향까지 잘 맞아 함께 있으면 항상 편안한 안정감이 들었고요. 저희는 잔잔한 연애를 이어가다가 그대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고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부모님과 할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었기에 아내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할아버님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셨고 아내가 무엇을 하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사람이라는 점과 미술을 전공했다는 점을 이유로 아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진 않았기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엄마한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은 결혼 후 저희 부부가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는데요. 아내는 몇 시간 동안 서서 제사 음식을 했고 시간에 맞춰 제사상에 음식을 올렸어요. 아내의 집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었기에 아내는 계속 전날 암기한 위치를 쭝얼거리며 열심히 제사상을 차렸죠. 그런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너는 디자이너라 내가 그릇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올려놨니? 이렇게 산만하게 제사상 차리는 법은 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아, 자리가 조금 모자라서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정리할게요. 밥맛 다 떨어지게 올려놓고 앉아있어. 그릇이 좀 크네. 나도 같이 정리할게. 여기 위 정리하는 거야. 뭐 같이 하면 되지. 저는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기 전에 얼른 나서서 아내 대신 제사상 위에 놓인 그릇을 예쁘게 정리했어요. 제가 나서자 엄마가 더 이상 별 말씀 않고 돌아가셨고 저는 나름 갈등 상황을 잘 무마시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사가 다 끝나고 가족들과의 식사까지 모두 끝난 뒤에 아내가 한참이 걸려 설거지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싱크대 물소리가 끝나자마자 식탁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후다닥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가시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싱크대 쪽으로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었어요. 잠시 뒤 엄마가 아내에게 또다시 잔소리를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이리 와봐라. 어떻게 설거지하고 나서 그릇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쌓아놓을 수가 있니? 이런 건 어렸을 때 집에서 다 가정교육으로 배우고 오는 거 아니니? 그릇들은 크기별로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따로 모아둔 건 또 뭐야? 설거지한 그릇을 건조대에 안 올려놓고 누가 이렇게 따로 모아놔? 설거지한 그릇이 너무 많아서 건조대 위에 다 안 올라가서 그랬어요, 어머님. 어디서 어른이 훈계하는데 말대꾸야. 지금 얼른 그릇 싹 다 다시 정리하거라. 엄마의 목소리를 끝으로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엄마가 다시 소리를 빽 지르셨죠. 설거지한 그릇을 누가 맨손으로 만져? 너 방금 잡은 그 그릇들 설거지 다시 해라. 저는 후다닥 싱크대 앞으로 가서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도 평소에 그릇 집을 때 그냥 맨손으로 집잖아. 엄마, 그만해. 이거 내가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집안일 할 때 작은 거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 알았지? 말대꾸하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재빨리 그릇을 다시 제대로 정리해 놓았고 아무 말 없어진 엄마와 아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 뒤론 엄마도 아내도 별 말이 없길래 잘 정리가 된 줄로만 알았죠. 저녁이 되어서 집을 나설 때 엄마가 저에게 서운해하시는 것 같길래 나중에 전화 드릴 때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가볍게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눈치를 살피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많이 피곤했지? 우리 집이 제사도 좀 많고 지킬 것도 많아서 복잡할 거야. 미안해. 그래도 당신 오늘 너무 잘하던데? 괜찮아. 엄마가 평소엔 안 그런데 제사 지내야 할 땐 좀 예민하셔. 그래서 명절마다 늘 엄마 눈치를 좀 봐야 해. 근데 당신이 조금만 더 싹싹하게 하면 엄마도 그렇게 나쁘게 안 할 거야.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 나 피곤하니까 좀 잘게. 아내는 제 말을 자르고 대화를 끝내버렸고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도 없이 씻고 잠에 들더군요. 저는 아내가 피곤한 건지 화가 난 건지 헷갈렸는데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이나 저와 말도 안 섞으려 하는 아내를 보고 아내가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답답하고 서운한 점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중재한 건 저였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연애할 때 싸움이 나는 것과 결혼한 후에 불화가 생기는 건 아예 다른 문제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날 집에 없었던 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이 답답한 놈아. 올케가 뭘 잘못했다고 너까지 훈계를 해대. 그것도 엄마 앞에서. 아니 그럼 일방적으로 아내 편만 드는 것도 그렇잖아. 중재를 하려면 중립적으로 해야지. 너는 사고방식부터가 틀려먹었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1년에 제사 5번 지내는 우리 집안에 시집 온다는 여자가 어딨냐? 신주탄지 모시듯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중립? 넌 죄 없는 올케한테 억지로 잔소리하는 게 중립이냐? 괜히 아내 편만 들었다가 엄마가 아내를 더 싫어하면 어떡해.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너의 그 짧은 생각으로 되도 않는 짱구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굴어. 그냥 올케 편만 들라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저는 누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은 뒤 아내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퇴근하는 아내를 마중 나가 꽃다발을 선물로 안겨주기도 하고 아내가 좋아하던 식당에서 근사한 외식을 하기도 하면서요. 다행히 아내는 저의 노력에 화를 풀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한 뒤에는 일부러 저희 집안 얘기는 아내 앞에서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관계를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학원에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반찬을 했는데 좀 남아서 저희 먹으라고 가지고 오셨다고요. 이미 저희 집 앞에 와 계신 상태였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니 저는 별 생각 없이 알려드렸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현관 앞에 서 계시다니까 당연히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 왜? 아까 엄마가 반찬 가지고 왔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그걸 알려드리면 어떡해. 아니 알려드렸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말을 안 하면 어떡해. 그런 일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바로 알려줘야지. 엄마한테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것도 말을 해야 돼? 그냥 잠깐 반찬만 놓고 가신다는 건데. 그냥 잠깐? 오늘 오후에 하루 종일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 하셨는지 알아? 이거 봐. 부엌이며 화장실이며 심지어는 내 옷장 사진까지 다 찍어 보내시면서 잔소리 하시잖아.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래? 그럼 엄마가 무거운 반찬통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다는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 날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애초에 이런 일이 없게 하면 좋았잖아. 우리 집 올 때에는 미리 말을 하고 오시라고 해야지. 아무리 반찬 들고 오신다고 해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곤란하다고. 어머님이 내 가방 안까지 뒤지면서 사치스럽다는 둥, 비위생적이라는 둥 얼마나 잔소리 하셨는 줄 알아? 저는 아내의 손에서 핸드폰을 건네받아 엄마가 보낸 문자들을 훑어보았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거의 50통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15분, 20분 간격으로 문자를 보내신 걸 보니 더러운 걸 확인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옷장 안쪽 모서리에 쌓인 먼지, 욕실 변기 뒤쪽에 물때, 가방 안에 있는 카페 쿠폰 같은 것들이었죠. 내용을 보니 아내가 화가 난 것도 이해가 되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일단 아내한테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한 뒤 잠시 집 앞으로 나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다녀갔을 때 집안 구석구석 들춰보고 그랬지. 그걸로 아내한테 잔소리까지 하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 우리 집에 올 거면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참나, 걔가 너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쪼르르 가서 고자질했니? 내가 뭐라고 한 소리 좀 했다고? 무슨 한 소리만 해. 내가 엄마 보낸 문자 전부 봤어. 엄마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고 잔소리하면 내가 아내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내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아내가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결혼한 사람이잖아. 명절 때 일도 그렇고
자꾸 아내 괴롭히지 마. 내가 뭘 걔를 괴롭혀? 원래 시집 오면 시애미가 며느리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여자들 일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니? 왜 엄마한테만 불평하냐고. 세영이 걔가 그래? 무조건 다 내가 잘못했다고? 지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아니라니까. 세영이 잘못이면 세영이 잘못이라고 하지. 엄마, 진짜 그만해.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엄마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한 뒤 통화를 끝냈어요. 이 일로 한동안 엄마와 서먹해졌지만 이번 일은 제가 생각해도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저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죠. 아내한테는 엄마한테 잘 이야기했으니 앞으로 집에 불쑥 찾아오거나 괜한 잔소리를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했고요. 제 말에 아내도 화를 풀었고 저희는 전처럼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고부 갈등만 없으면 저희는 신혼부부답게 알콩달콩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 2달 정도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됐던 것 같네요. 계절이 바뀌면서 제 생일이 다가왔죠. 가족들이 한번 모이자고 얘기가 됐고 저는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이참에 풀자는 생각으로 아내와 함께 저희 부모님 댁에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내도 제 의견에 동의했고요. 생일 주간이 되어서 주말에 집을 방문했더니 엄마는 아내한테 손을 좀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전처럼 날이선 말투는 아니셨어요. 아내는 고분고분하게 알겠다며 주방으로 갔고 저는 아버지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생일상이 마련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결혼한 지 한참 됐다니. 우리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우리 땐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지는 게 우선이었다. 1년이 지나도 애가 없으면 너희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던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느긋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예, 세영이 너 괜히 피곤하다고 아이 가지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밥상머리 앞에서 옆에 내가 주책맞게 별소리를 다 해.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죠. 당신도 독자고 우리 승훈이도 독자인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엄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따져. 독자는 얘기가 다르지. 다른 애매한 집안들은 몰라도 우리 집안은 다른 근본에 없는 집안이 아니잖니. 승훈이 너도 유념해라. 엄마는 저에게도 엄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더 반박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식탁 아래로 제 발을 툭 치며 제지했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의 일은 그렇게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약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주말에 아내도 저도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자꾸만 진동소리가 울리더군요. 저는 잠결에 손을 휘저 진동이 울리고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엄마한테서 계속 문자가 오고 있는 겁니다. 문자의 내용은 대략 이랬어요. 너 어제 야근 안 한 거 맞니? 생일 끝난 지 열흘 넘었지. 주말에 꼭 노력해라. 우리 집안은 꼭 아들이 필요해. 승훈이랑 일 봤으면 꼬박꼬박 보고해라. 그 문자를 보니 잠이 확 달아났죠. 저는 당장 아내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모두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아내한테 무슨 문자를 보내는 거야? 엄마 미쳤어? 뭐?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세영이 그게 또 너한테 내가 뭐 어쩐다고 일러 바쳤니? 아내는 지금 자고 있어. 내가 아내 핸드폰 봤다가 아니 무슨 이런 문자들을 보내.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라고? 그럼 그동안 내가 아내랑 그럴 때마다 엄마가 다 보고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알아? 그동안 안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러라고 문자 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아들 일정 확인하는 게 어때서? 너희가 얼마나 아이 소식이 없으면 내가 이러겠어. 앞으로 아내한테 문자하지 마. 알았어?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내가 신경 쓰여서 아내랑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방금 그 문자 때문에 당분간은 아내랑은 같은 이불 덮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진짜 우리 좀 그냥 냅두라고. 저는 이때는 이성을 잃고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나서서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바꾼 뒤
엄마한테는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 엄마와의 통화를 끝낸 이후 낮잠에서 깬 아내와 함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을 때 지난 3개월 동안 엄마가 그런 식으로 보낸 문자가 몇백 개나 쌓여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한테 앞으로 엄마한테 따로 연락이 오면 저한테 반드시 곧장 이야기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또 부모님께는 명절 이외의 제사는 저만 가고 아내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전에는 그저 평범한 고부 갈등인 줄 알았던 저희 집안의 불화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절 낳고 길러주신 엄마와 완벽히 척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늘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시댁과 멀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피어갔어요. 저와의 관계도 더없이 좋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아내를 떨어뜨려 놓은 지 반년이 채 안 되어서 저희 부부에겐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가 가족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저희, 특히 처갓댁의 할아버님이 눈물을 보이실 정도로 좋아하셨죠. 고맙네 백서방. 내가 이제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를 마음 놓고 보러 갈 수 있겠어. 아유, 아닙니다. 제가 할아버님께 감사하죠. 저희 애엄마를 허락해 주신 건데요. 이제 됐어. 세영이는 몸조리 잘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거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할애비한테 연락하고. 뭐가 됐어. 엄마 아빠는 한참 나중에 보러 가고 나 출산하면 육아 도와줘야지.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괜시리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님처럼 순수하게 축하하고 기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네요. 하지만 저희 얼굴을 본 저희 부모님의 첫 질문은 이랬어요. 그래서 성별은 언제 할 수 있다니? 12주 지나면 알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대요. 20주차 정도는 기다려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들이지? 이번에 아들이 아니면 최대한 빨리 또 둘째를 가져야 하는데. 세영이 나이도 있으니까 서둘러야 한다. 축하보다는 그저 아들이라는 목적만 달성하려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왔을 때는 처갓댁에 다녀왔을 때처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저희 부모님은 아내가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이나 아기 용품들을 보내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색, 파란색 아이 옷들과 로봇이나 자동차 등 이제 나의 성별을 아들로 확정 짓고 보내는 선물들이었죠. 그걸 보니 저까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더군요. 제가 자라날 때는 그 어떤 압박도 없으셨던 저희 부모님이었기에 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저 전처럼 저희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 거리를 둘 뿐이었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 출산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매번 같이 가던 아내의 검진일에 급하게 잡힌 일 때문에 못 가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부친 상을 당해 수업을 빠지게 되어 제가 대타를 뛰어야 했거든요. 퇴근 후 아내에게 고생했다고 혼자 잘 다녀왔냐고 물으니 아내는 별 이상 없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대꾸하며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을 보낸 뒤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산부인과 검진을 자꾸만 혼자 다녀오는 거였어요. 처음 한 번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예정된 검진을 보다 3일 일찍 다녀오더니 그 다음은 친구랑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또 그 다음은 본인이 일정을 깜박하고 하루 일찍 갔다는 이유로 혼자 산부인과를 간 거죠. 한두 번 반복되면 그러려니 하는데 4번, 5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 아내가 마치 저와 함께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으려는 것 같더군요. 몇 주가 더 지나고 저는 아내가 일부러 저와 병원 가는 걸 피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작정하고 저와 검진을 받지 않으려고 한 이상 무슨 일이냐고 아내를 닥달해봤자 쉽게 입을 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내가 병원을 갈 때 몰래 따라가서 알아보기로 했죠. 아내에겐 제가 먼저 돌아오는 검진 날엔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선수를 쳤어요. 그래야 아내가 정해진 검진 날에 맞춰 병원에 갈 테니까요.
예상대로 아내는 제가 같이 안 간다는 말에 예약 날짜에 맞춰 집을 나서더군요. 마침 운동회 시즌이라 하루의 수업을 완전히 빼놓았던 저는 그런 아내를 몰래 따라 나섰죠. 병원에 도착한 저는 진료실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앉아있다가 아내가 진료실로 들어감과 동시에 진료실 문 바로 옆자리로 얼른 자리를 옮겼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런 절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제가 남편이라고 하니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가더군요. 다행히 진료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의사와 아내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어요. 처음엔 잘 안 들렸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 들으려고 하니 대화 내용이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는데요. 괜찮아요. 조금 빠른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때 되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게 엄한가요? 그럼 남편분이라도 지금 상황은 절대 말하면 안 될 텐데. 시기는 그때쯤이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그럼 그날 출산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아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몇 번이나 의사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아내가 나오기 전에 얼른 병원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한참을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남편인 저한테 상황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떤 시기를 정하고 뭘 진행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당시 이미 아내는 만삭에 가까운 상태였고 출산을 고작 2달 앞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오늘 일 이야기하며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 다짐을 한 뒤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여보, 수술 일정 잡혔어. 우리 다음 달에 출산하기로 했어. 뭐?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부탁이 있어. 시댁엔 비밀로 해줄래? 뭘 비밀로 해달라는 거야? 애 낳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수술날 찾아오지 마시라고 해줘.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적으로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비밀로 할 게 따로 있지. 애 낳는 걸 어떻게 숨기란 말이야? 그것도 부모님한테. 이미 당신 만삭인 거 가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걸 숨겨. 당신 나한테도 숨기는 거 있지? 어? 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당신 검진 받고 나오는 거 내가 다 봤어. 의사가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듣고 왔다고. 대체 애아빠인 나한테 말 못할 게 뭐야? 당신한테 말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바로 얘기할 거 아니야. 당신 아무 소리 안 할 자신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를 낳는 일을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당신 진짜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 얘기 안 하면 뭐 우리 가족이랑은 아예 연 끊고 살겠다는 거야? 당신한테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난 수술 전까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테니 그리 알아.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친정으로 가버렸죠.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만삭인 아내한테 더 심하게 굴 수는 없었어요. 직접 찾아가는 대신 할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할아버님도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걱정스럽게 여쭤보시더군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릴 뿐이었습니다. 당시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저에게 연락을 하시던 저희 부모님께는 수술 날짜만 알려드리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술 날짜를 들은 엄마가 곧바로 탄식을 하셨죠. 아이 참, 왜 자연분만을 안 하고 수술 일정을 잡아? 그런 거 따지면서 또 싫은 소리 하실 거면 그냥 오지 마. 나중에 출산 끝나고 연락할 테니까. 아니, 원래 출산 예정일보다 너무 빠르잖니. 의사가 그때가 좋다고 한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몰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엄마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통화는 종료되었어요. 당시 저도 이런저런 일로 너무 예민한 상태였기에 말이 조금 세게 나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의 수술날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가기로 나중에 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당일 할아버님이 아내가 출산하러 갔다고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하필 그날따라 가는 길이 막혀 저희가 좀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이미 출산을 하러 들어갔더군요. 분만실 앞에서 아내와 아이를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던 순간 의사가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겁니다. 혹시 신세영님 남편분이세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출산은 잘 진행되었나요? 그게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가족분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시는 건데요? 제가 신세영 법적 배우자인데요.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개인정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의사는 이 말만 하고 다시 분만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도 아내 곁에 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납득이 가지 않았죠.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만큼 감정이 유동치는 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갑자기 불현듯 저 말고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의사도 자꾸 저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얼른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님께 다른 곳에서 기다려달라고 보내고 나서 분만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아내를 실은 침대가 이동하고 의사가 나와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더군요. 신세영 씨가 출산한 아이는 문해증이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사망할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신세영 씨도 몇 개월 전 이 사실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알리는 걸 극구 반대해왔어요. 요즘 그런 집안이 많이 없지만 듣기로는 신세영 씨 가족이 아들을 원하고 있다면서요.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푸시도 좀 하셨고. 그래서 지금 아내는요? 아내는 괜찮나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등 뒤에서 저희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이는 어쩌고 세영이만 딸랑 나와? 아버지, 그게... 내가 잘못 들었니? 문해증이라니. 지금 세영이가 문해아를 낳았다는 거야? 입 다물지 못해. 우리 손주가 문해아라니. 무슨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해. 승훈이 네가 설명해봐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내가 문해증 있는 아이를 막 출산했는데 아내 걱정은 안 되세요? 내가 세영이 그게 아이 성별도 안 알려주고 버틸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가 뭘 물어봤다는 거야? 엄마가 아내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 지금 이 마당에 그게 중요해? 여태 세영이가 우리한테 아이가 문해아라는 사실은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 아니냐? 세영이가 임신 중에 뭘 잘못하더냐? 걔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거 아니냐? 설령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가족들한테 빨리 알려서 제대로 치료를 했어야지. 저희의 싸움이 커지자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태아가 문해증인 경우 산모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보통은 임신 중절 수술을 권하지만 산모가 출산을 선택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산모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상태입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의사 양반은 빠지쇼. 그래서 지금 세영이 걔가 잘했다고 편드는 거요? 의사한테도 손가락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아내가 왜 지금까지 아이가 문해증이란 사실을 숨겼는지 알겠더군요. 저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저희 부모님께 아내가 그 소식을 미리 알렸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내를 얼마나 못살게 괴롭혔을지 눈에 훤했어요. 그만들 좀 하세요. 아버지랑 엄마야말로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말고 빠지시라고요. 뭐? 이놈이 이게 보자보자니까 부모한테 할 소리야 그게? 이 불효막심한 놈아. 엄마, 아버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병원에 데려오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둘 다 당장 나가세요 지금.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만 있을 테니까. 우리는 네 가족이 아니라 이 말이냐? 여태 너 먹이고 입혀서 키워놨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승훈이 너 뱃속에 아이가 이 지경인 거 알고 있었지?
세영이랑 짜고 우리 둘 속인 거지? 어떻게 네 아버지랑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그랬으면 오늘 병원에 같이 오는 짓은 안 했겠지. 진짜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내 아내 괴롭히면 두 분이랑 아예 연을 끊겠어요. 둘 다 병원에서 당장 나가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한테 이따위로 굴어? 안 되겠다.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세영이 이게 너한테 어떻게 굴었을지 훤히 보인다. 우리 집안에 애미애비 없는 년 들었다가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아내를 보고 애미애비 없는 년이라고 부르는 엄마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한마디를 하기도 전에 저희 주변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저희 부모님과 동년매로 보이는 분도 계셨고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었죠. 거참 시끄러워 죽겠네. 여기 병원 전세 냈어요? 아들이 교통정리 깔끔하게 잘했구만.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군소리를 해대요? 뭐라고요? 남의 가족 일에 신경 끄세요. 우리가 애 낳으러 와서 당신네 같은 인간들 소리를 들어야 해요? 당신네처럼 못돼 처먹은 인간들 소리가 내 손주기에 들어갈까봐 겁나니까 얼른 나가세요. 이 옆에 늘이 쓸데없는 오지랖은?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한국말 못 알아들어? 나가라고. 불쌍한 애들 구박하지 말고 썩 꺼지라고. 우리 손녀 보는 날 괜히 부정타게. 한두 명이 시작하자 저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고 급기야 병원의 보안 요원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자 저희 부모님은 그제서야 기세가 누그러지더군요. 아니 이봐요. 우린 여기서 방금 출산한 산모의 보호자예요. 우리 며느리가 방금 출산을 했다고요. 여기 저희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승훈아, 네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좀 해봐라.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 가족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제 아내를 괴롭히면서 소란만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얼른 끌고 나가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외면했고 결국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을 제대로 본 마지막 순간이었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문 앞에는 할아버님이 서 계셨는데요. 마치 지금까지의 소란을 전부 보신 듯 복잡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산통이 없어서 아프진 않았어. 괜찮아.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 당신 혼자 힘든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어머님이랑 아버님 화 많이 나셨지?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방금 정리하고 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한테 우리 엄마가 자꾸 연락한다며. 핸드폰 내가 새로 하나 더 사줄 테니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쉬어. 고마워. 그동안 당신한테도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저는 그렇게 아내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이후 아내와 저는 그동안 다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서로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전화번호를 바꿨을 때 엄마가 아내의 회사로 찾아가 연락처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저 몰래 아내한테 수많은 문자와 통화로 엄청난 잔소리와 폭언을 쏟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앞에서도 아내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엄마는 아내와 둘이 연락할 때는 더한 소리들을 해댔더군요. 아내는 저와 함께 다시 전화번호를 바꿨고 오랜 대화 끝에 이직이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기로 했죠. 부모님께는 그날 이후 3번의 연락을 드렸어요. 3번의 통화는 모두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연을 끊겠다고 밝혔어요. 부모님은 저희를 후레자식이라고 부르며 욕하셨고요. 끝끝내 부모님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저는 마지막 3번째 전화를 끝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엄마가 또 아내의 회사에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엔 아내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고 그 모습에 엄마는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약 반년 만에 처갓집 근처에 새집을 구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다행히 좋은 조건으로 새집 근처에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새집 새 회사에서 저희만의 온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고 나니 저는 아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더군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닌 게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지난달 예쁜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즘은 할아버님과 셋이 딸아이를 키우느라 행복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적어 내려가다 보니 딸아이를 만나기 전 새 인생을 시작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자라날 저희 딸에게는 그 어떤 안 좋은 말이든 듣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물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전 앞으로 저의 새로운 진짜 가족인 두 여자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가장이 되려고 합니다. 댓글로 초보 아빠를 위한 응원과 격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